안녕하세요. 사연 읽어드립니다의 DJ 지니입니다. 여러분, 30년 넘게 형제처럼 지낸 친구가 내 아버지가 치매에 걸린 걸 알고 그 틈을 타 전 재산을 노렸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수원에 사시는 이종수 씨가 겪은 소름 끼치는 배신, 그리고 그 끝에 터진 시원한 사이다 복수극을 들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수원에서 혼자 살고 있는 이종수입니다. 올해 65이에요. 평생 중소기업 회계팀에서 일하다가 62세에 정년퇴직을 했고 지금은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함자는 이봉구. 올해 93입니다. 6.25 때 총 들고 싸우신 분이에요. 젊었을 때 얼마나 단단한 분이셨냐면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화내시는 걸 딱 2번 봤어요. 딱 2번인데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날 정도니까요. 눈빛 한 번에 우리 3남매가 다 얼어붙을 정도였습니다. 아주 카리스마 있으신 분이셨어요. 그런 분이 세월을 먹으면서 달라지셨죠. 허리가 굽으시고 걸음이 느려지시더니 어느 날부터인가 제 얼굴을 보고도 한참을 바라보다가 종수냐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들 얼굴을 기억 못 하시는 겁니다. 그게 3년 전이었어요.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은 날 저는 집에 와서 1시간을 내리 울었습니다. 남자가 우는 게 창피한 거 압니다. 그래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아버지가 허약해지신 건 진작부터 알았는데 아버지 머릿속에서 제가 지워져 간다는 게 그게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저는 아버지랑 단둘이 살았어요. 어머니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먼저 돌아가셨고 형이랑 누나는 결혼하고 나서 각자 살고 있어서 아버지를 모시는 건 자연스럽게 제 몫이 됐죠. 불만은 없었어요. 저는 원래 말수가 없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 아버지랑 둘이 조용히 사는 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밥 2그릇 차리고 같이 밥 먹고 아버지가 주무시면 저는 뉴스를 보다 자고 그게 저희 집 하루 일과였습니다. 아버지는 말수가 없는 분이셨어요. 밥 먹는 시간에도 별 말씀 안 하시고 가끔 날씨 얘기나 하시고 그러셨는데 어쩌다 한 번씩 옛날 얘기를 꺼내실 때가 있었습니다. 6.25 때 같이 싸우던 전우 얘기, 어머니 처음 만나던 날 얘기, 젊을 때 막노동하러 서울 올라갔던 얘기까지. 저는 그때 그 얘기들 귀담아 듣지 않았거든요. 지금은 그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 얘기들을 더 들어드릴 걸 싶어서요. 치매 진단 이후로 혼자 모시기가 버거워졌습니다. 어느 날 새벽 2시에 아버지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 어디 가세요? 논에 물 대야지. 아버지, 지금 새벽 2시예요. 바깥에 나가시면 안 돼요. 논에 물이 말라버리면 어떡해. 빨리 나가야 돼. 아버지, 논 없어요. 지금 여긴 수원에 있는 아파트예요. 아버지가 잠깐 저를 보시다가 주변을 둘러보셨어요. 그러더니 슬리퍼를 벗고 방으로 들어가시는데 저는 그 뒷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젊을 때 논두렁을 누비던 분이 에휴. 비슷한 일이 2번 더 생기고 나서 저는 결국 요양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아버지를 시설에 맡긴다는 게 왠지 저 편하자고 아버지를 보내는 것 같아서요. 밤에 혼자 앉아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때 제 친구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최동우는 제 30년 지기 친구예요. 같은 동네에서 자랐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같이 다녔습니다. 성격이 워낙 활달하고 사람 챙기는 걸 좋아하는 친구라 주변에 사람이 늘 많았어요. 저도 아버지를 닮아 원래 말수가 없는 편인데 이 친구가 어떻게든 저를 끌고 다녔었거든요. 야, 종수야, 거기 있지 말고 나와. 맨날 이렇게 말하면서요. 그 친구가 10년 전에 요양원을 차렸습니다. 처음엔 작은 규모로 시작했는데 어느새 꽤 큰 시설이 됐더라고요. 수원 외곽에 있는데 시설도 깔끔하고 직원들도 좋다는 소문이 났었어요. 아버지 치매 얘기를 했더니 동훈이가 먼저 연락을 해온 거죠. 야, 종수야, 너희 아버지 우리 시설로 모셔. 내가 직접 챙길게. 30년 친구인데 내가 어떻게 모른 척을 하냐? 야, 그래도 되겠어? 괜히 내가 부담 주는 거 아니야? 야, 친구인데 무슨 부담이야. 그냥 와, 내가 직접 봐드릴게.
그 말이 얼마나 고맙던지 몰라요. 솔직히 아무리 비싼 요양원이라도 보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무거운데 친구가 직접 챙기겠다고 하니까 그나마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 말이 얼마나 개선된 말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는 진심처럼 느껴졌습니다. 30년을 알고 지낸 친구가 하는 말인데 의심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신 첫날 저는 차에 들어가 울었어요. 아버지가 요양원에 들어가시면서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으셨거든요. 최동호는 약속대로였어요. 제가 면회에 갈 때마다 직접 나와서 맞아줬죠. 아버지 상태가 어떻다. 오늘은 밥을 잘 드셨다. 산책도 하셨고 직원한테 들은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옆에서 봤다는 듯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종수야, 너희 아버지 오늘 되게 많이 웃으시더라. 그리고 내가 누군지 기억하시는 것 같더라고. 진짜? 그래? 내가 저 동훈인데 저 아시냐 하니까 고개를 끄덕이시는 것 같던데. 밥은 잘 드시고 오늘 상태 괜찮으셨어?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그게 그냥 마냥 고맙기만 했습니다. 이런 사람과 친구라는 게 얼마나 다행인가 싶었어요. 명절에는 과일 바구니를 직접 아버지 방에 가져다 놓고 연락을 주기도 했어요. 종수야, 아버지 방에 과일 갖다 드렸어. 명절에 혼자 계시면 쓸쓸해 하실까봐. 야, 동훈아, 고맙다 진짜. 아니야, 친구 좋다는 게 뭐냐. 걱정 말고 지내.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면회를 갔던 어느 오후였어요. 아버지가 창가에 앉아 계셨는데 제가 들어서자마자 저를 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종수야, 너 요즘 최동훈이 자주 만나냐? 저는 귀를 까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자주는 못 만나는데 연락은 자주 해요. 아버지 기억하시죠? 제 친구요. 알지. 내가 있는 곳 원장 아니냐. 잘 기억하시네요, 아버지. 여기 원장 맞아요. 항상 아버지 잘 모셔주고 있잖아요. 아버지가 잠깐 창밖을 보셨어요. 그러더니 더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냥 제가 드리는 귤 한쪽을 받아 드시고는 조용히 계셨어요. 저도 그냥 넘어갔죠. 치매 어르신이 오래된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게 신기하다 싶었지만 그 말 뒤에 뭔가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아버지가 그 말씀을 꺼내신 게 뭔가를 전하려고 하셨던 거였는데 저는 그걸 그냥 흘려버린 거죠. 그로부터 보름이 지났어요. 요양원 간호사 한 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어요. 보호자분, 저번 주에 아버님 서류 관련해서 따로 연락받으신 거 있으세요? 무슨 서류요? 원장님이 아버지 이름으로 서류를 작성하셨는데요. 저는 당연히 보호자분이랑 얘기가 됐겠더니 했는데 혹시 몰라서 말씀드려요. 아버지 이름으로요? 무슨 서류를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원장님이 저한테 컴퓨터에 업로드하라고만 하셔서 제가 괜히 말씀드리는 건가 싶기도 한데 마음에 좀 걸려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도 저는 솔직히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보다는 분명 오해가 있을 거라고 먼저 생각했거든요. 30년 친구인데 알아서 뭔가를 더 해주려고 서류를 작성한 거겠지 싶었죠. 그래도 찜찜한 건 찜찜한 거라 최동훈한테 바로 연락을 했어요. 동훈아, 혹시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무슨 서류 나온 거 있어? 전화기 너머에서 잠깐 침묵이 있더니 동훈이가 웃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아, 그거? 그냥 요양원 관련 서류야. 아버지 장기 입소 갱신하는 거 있거든. 걱정하지 마. 그런 거면 나한테 먼저 연락이 와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보호자잖아. 야, 그게 뭐 별거라고. 그냥 형식적인 서류야. 내가 다 챙기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웃으면서 하는 말이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저는 그 말에 또 안도했습니다. 그래,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건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갔죠. 그런데 이틀 뒤였어요. 퇴직하고 나서 가끔 연락이 닿는 동창 모임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밥이나 먹자고 모이는 자리인데 거기서 박현철을 다시 만났습니다. 박현철은 제가 회사 다닐 때 같은 회계팀이었어요. 저보다 2살 위인데 일 처리가 빠르고 꼼꼼해서 제가 많이 배웠던 선배죠. 퇴직하고 나서는 법무사 사무소를 차려서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동창 모임에도 가끔 얼굴을 비추는데 그날따라 제 옆에 앉더라고요.
밥 먹다가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어요. 제가 아버지를 요양원 보낸 얘기를 꺼냈는데 현철이 형이 어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수원 외곽에 있어. 최동훈이 거기 원장이야.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현철이 형 표정이 굳었습니다. 최동훈? 수원에서 요양원 하는 최동훈? 어떻게 알아? 내 중학교 친구야. 왜? 현철이 형이 잠깐 저를 봤어요. 뭔가를 말하려다가 멈추는 것 같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종수야, 혹시 아버님 명의로 된 재산 있니? 저는 그 질문에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 있으면 당장 등기부 확인해봐. 형, 무슨 얘기야, 갑자기. 왜 그래? 현철이 형이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저를 똑바로 봤어요. 일단 나중에 자세히 얘기할게. 지금 당장 확인해봐, 빨리. 현철이 형 눈빛이 평소랑 달랐습니다. 장난기가 전혀 없었죠. 결국 저는 그날 밥을 다 먹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바로 스마트폰으로 등기부를 열었어요. 아버지 명의로 된 수원 외곽 500평 땅. 그걸 확인하는 순간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그 서류에는 소유권 이전 신청이 진행 중이라고 떠 있었죠. 최동훈 이름 앞으로요. 서류에 찍힌 날짜를 보니 딱 지난주였어요. 요양보호사가 말한 바로 그날이었고요. 그 밭이 얼마짜리냐면요. 아버지가 30년 전에 사주신 땅인데 지금 시세로 치면 8억이 넘어요. 개발 예정 구역에 걸려 있어서 땅값이 많이 오른 상태였거든요. 저는 차 안에서 한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제가 물어봤을 때만 해도 그냥 요양원 서류라고 했던 최동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더라고요. 분노가 먼저냐, 배신감이 먼저냐. 둘 다 한꺼번에 올라오는데 대체 전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30년이에요. 30년을 알고 지낸 친구인데 바로 현철이 형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형, 지금 봤어. 등기부에 소유권 이전 신청이 올라와 있는데 최동훈 앞으로. 현철이 형이 잠깐 조용히 있다가 말했어요. 종수야, 나 그 사람 알아. 아는 정도가 아니라 2년 전에 나한테 법률 자문을 구하러 왔었어. 무슨 자문이요? 치매 어르신 재산 처분 절차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러 왔었어. 나는 그때 보호자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계속 방법이 없냐고 캐묻더라고. 그때부터 이상하다 싶었지. 그 이후로 연락이 끊겼는데 오늘 네 말 듣고 직감이 왔어. 형, 그럼 이게 한두 번 일어난 일이 아닐 수도 있는 거네?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 종수야, 일단 아버님한테 가봐야 돼. 내일 나랑 당장 같이 가자. 알겠어, 형.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있었어요. 친구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던 날 같이 울어줬던 그 얼굴이요. 그게 다 연기였다는 게 믿기질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현철이 형이랑 같이 요양원에 갔습니다. 물론 최동훈한테는 아무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눈치채지 못하게요. 아버지 방에 들어갔더니 아버지가 침대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날따라 눈이 또렷하셨어요. 저를 보시더니 이름을 바로 부르셨거든요. 종수 왔냐? 네, 아버지, 오늘 좀 어떠세요? 괜찮다. 현철이 형이 옆에 앉으면서 조용히 인사를 드렸어요. 어르신, 저는 종수 직장 선배 박현철이라고 합니다. 잠깐 여쭤볼 게 있어서요. 아버지가 현철이 형을 한참 쳐다보셨습니다. 종수 친구? 네, 같이 회사 다녔어요. 그래, 뭐가 궁금해? 현철이 형이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어르신, 혹시 며칠 전에 원장이 어르신 방에 오셨어요? 서류 같은 거 들고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왔었지. 뭐라고 하시던가요? 뭔가 설명을 하는데 내가 잘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있었지. 현철이 형이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가 잠깐 눈을 감고 생각하시더니 한참이 지나고 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내가 잠결에 눈을 잠깐 뜬 거라서 정신이 없었다고. 아니 근데 그 사람이 내 손을 갑자기 잡더라고. 그러더니 엄지손가락에 뭔가 차가운 게 닿았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버지, 그게 인감도장을 찍으려던 걸까요?
그랬겠지. 아버지가 담담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담담한 모습이 오히려 더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아버지는 그걸 알면서도 혼자 가슴에 품고 계셨던 것 같아요. 현철이 형이 다시 여쭤봤습니다. 어르신, 왜 그때 말씀 안 하셨어요? 아버지가 저를 보셨습니다. 내가 치매 걸린 거 나도 알아. 말을 해봤자 헛소리 한다고 할 것 같았어. 그리고 종수가 걱정할 것 같아서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 스스로 당하고 계신다는 걸 아시면서도 말씀을 못하셨던 거예요. 치매 환자의 말이라고 무시당할까봐, 그리고 아들이 걱정할까봐 그 마음이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싶어서 가슴이 무너지더라고요. 현철이 형이 아버지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르신, 이 일 제대로 해결하려면 어르신이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해주셔야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말씀하셨죠. 내가 죽기 전에 한 번은 제대로 된 정신으로 말을 해야겠다 싶어. 해야지. 그날 오후 저는 현철이 형 사무소로 갔습니다. 형이 서류들을 펼쳐놓고 하나씩 짚기 시작했어요. 종수야, 이 서류에 찍힌 서명도 봐봐. 아버님이 평소에 어떻게 사인하시냐? 아버지가 한자로 이봉구라고 꼭 쓰시거든요. 동그란 획으로 일정하게 쓰시는 버릇이 있어서 저희 형제들은 다 알아요. 이거 봐봐. 비슷하게 따라 썼는데 획 방향이 다르지. 전문가한테 맡기면 바로 나와. 위조라는 거야, 형? 필적 감정 맡기면 끝이야. 그리고 CCTV 자료도 확보해야 돼. 원장이 직접 방에 들어가는 날짜랑 시간이 찍혀 있을 거거든. 그게 서류 작성이랑 일치하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형, 이거 고소도 할 수 있어? 당연하지. 서명 위조에 치매 환자 재산 침탈이야. 형사사건이 될 수 있어. 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형, 근데 내가 30년 친구를 고소하게 되는 거잖아. 현철이 형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종수야, 그런 사람을 아직도 친구라고 부르고 있냐?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어요. 형이 바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필적 감정 의뢰를 넣었고 요양원 내부 CCTV 자료 보전 신청을 했습니다. 소유권 이전 신청에 대한 이의 신청도 바로 접수했어요. 형이 저한테 물었어요. 종수야, 아버님이 직접 증언하실 수 있을 것 같아? 아버지 상태가 들쑥날쑥해서 어떤 날은 나도 못 알아보셔. 그럼 아버지 상태가 가장 좋은 날을 잘 골라야겠네? 그리고 좋은 날에 하신 말씀을 지금부터 녹음으로 남겨둬야 돼. 증거가 될 수 있어. 형, 아버지가 법정에서 증언하시면 판사가 치매 어르신 말을 믿어줄까? 필적 감정이랑 CCTV, 거기다 문자 기록까지 나오면 보조 증거들이 다 뒷받침 해주실 거야. 아버님 진술이 결정타가 되는 거고. 그날부터 저는 아버지 면회를 매일 갔습니다. 아버지 상태가 좋은 날에는 조심스럽게 여쭤봤죠. 무슨 날 원장이 왔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손을 잡았을 때는 어땠는지. 아버지는 정신이 좋은 날이면 또렷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걸 다 녹음했습니다. 한 번은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데 아버지가 제 팔을 잡으셨어요. 종수야. 네, 아버지. 내가 그 땅은 절대 남한테 안 줬어. 그건 확실히 알아.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버지 손을 꽉 잡았어요. 알아요, 아버지. 아버지는 안 준 거 맞아요. 종수야. 내가 요즘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거 나도 알아. 근데 그날 일은 기억해. 그 차가운 뭔가 손에 닿던 거. 그건 안 잊힌다고.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고개를 숙였어요. 현철이 형은 그 사이 최동훈에 대한 자료를 더 파봤습니다. 종수야, 이게 처음이 아니야. 2년 전에 나한테 왔을 때 물어봤던 케이스는 또 다른 어르신 건이었어. 그럼 다른 데서도 이런 짓을 했다는 거야? 그럴 가능성이 커. 수사 들어가면 더 나을 수도 있겠어. 그 말을 듣고 나서 저는 최동훈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를 그제야 알 것 같았어요. 30년을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그 사람은 전혀 몰랐던 거예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던 거겠죠. 좋은 기억만 붙들고 있었던 게 저였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고 필적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조라는 소견이 나왔어요. 두 서명이 동일인의 필적이 아니라는 증거였죠. 요양원 내부 CCTV 자료도 확보됐습니다. 거기다 현철이 형이 통신사를 통해 보관한 문자 기록이 하나 더 나왔어요. 최동훈이 요양원 직원한테 보낸 문자였는데 아버님 주무실 때 제가 들어가서 봐드릴 테니까 아무도 들어오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날짜가 서류 작성일 하루 전이었어요. 현철이 형이 그 문자를 보여주면서 말했죠. 종수야, 이거 봐. 사전에 계획하고 들어간 거야. 형, 이 정도면 충분할까? 충분하고도 남아. 이제 아버님 증언만 있으면 돼. 변호사 앞에 서류를 다 펼쳐놨더니 표정이 굳더라고요. 이건 서명 위조의 치매 환자 재산 침탈입니다. 형사고소 바로 가시죠. 고소장을 쓰는 날 저는 손이 계속 떨렸어요. 30년 지기 친구를 고소하는 거라니. 어릴 때 같이 뛰어놀던 기억, 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꼭 껴안아 주던 기억. 저는 화가 나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하고 결국 고소장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2달 뒤 재판날이 됐어요. 저는 아버지를 모시고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앉으시는데 손을 꼭 잡아드렸어요. 괜찮으세요, 아버지? 괜찮다, 종수야. 그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최동훈은 법정에서도 처음엔 뻔뻔했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하는 말이 가관이었어요. 어르신이 치매 환자이기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이 없습니다. 서류는 어르신이 동의하신 상태에서 적법하게 작성된 것이며 피고인은 요양원 원장으로서 어르신의 재산 관리를 돕기 위한 선의의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데 주먹이 쥐어지더라고요. 치매가 있으니까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계산한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오만한 생각인지 곧 알게 될 텐데. 그때 아버지가 증언을 시작하셨어요. 목소리가 처음엔 작았습니다. 판사가 좀 더 크게 말씀해달라고 하셨죠. 아버지는 목을 가다듬으시더니 최동훈이가 제가 자는데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내가 뭔지 물었더니 그냥 요양원 관련 서류라고 했어요. 내가 피곤해서 눈을 감고 있었는데 저 사람이 내 손목을 잡더니 뭔가를 찍었습니다. 손에는 차갑고 딱딱한 게 닿는 걸 느꼈어요. 아마 인주였던 것 같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치매가 있는 건 나도 알아요. 하도 주변에서 말해주니까. 근데 그날은 머리가 맑았어요. 다 기억합니다. 나한테 한 짓을. 그 말이 끝나자 방청석에서 낮은 목소리가 나왔어요. 최동훈 얼굴이 하얘지는 게 보였죠. 변호인이 아버지 진술을 흔들려고 했습니다. 어르신, 치매 진단을 받으신 게 맞죠? 그날 일을 정확히 기억하신다고 확신하세요? 아버지가 변호인을 봤어요. 한참을 보시다가 말씀하셨죠. 내가 치매가 있어도 과거에만 산다고 생각하지 마시기에 나를 바보로 보지 마시오. 그 다음에 현철이 형이 확보한 자료들을 차례로 제출했습니다. 필적 감정 결과와 영상, 문자 하나씩 나올 때마다 최동훈 측 변호인 표정이 조금씩 굳어가더라고요. CCTV 영상이 재생됐어요. 최동훈이 서류를 들고 아버지 방에 들어가는 장면과 혼자 나오는 장면, 그 시간이 서류 작성과 정확히 일치했죠. 직원한테 보낸 문자가 화면에 띄어졌고 법정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판사가 최동훈 변호인을 봤습니다. 피고인 측, 이 문자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변호인이 뭔가를 말하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멈췄습니다. 그때였어요. 최동훈이 고개를 들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입을 열었어요. 종수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야, 종수야, 나 좀 봐. 우리 30년이잖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한 거 맞아. 근데 이게 뭐 그렇게까지 할 일이냐? 우리끼리 풀면 안 되냐? 저는 그 말을 듣고 딱 한마디만 했어요. 법대로 하자. 최동훈이 멈칫했습니다. 아버지는 최동훈을 보고 계셨지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결국 최동훈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최동훈 측 변호인이 귓속말을 했어요.
결국 고개를 끄덕이려니 입을 열었습니다. 인정합니다. 법정에서 탄성이 나왔어요. 재판이 끝나고 저는 아버지 손을 잡고 법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들어오는 복도였어요. 아버지가 멈춰 서시더니 하늘을 올려다보셨습니다. 저도 옆에서 그냥 같이 서 있었어요. 말이 필요 없었죠.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서명 위조에 치매 환자 재산 침탈까지 최동우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소유권 이전 서류는 전부 무효 처리됐고 아버지 명의 토지는 그대로 돌아왔죠. 요양원은 행정처분을 받아 운영이 정지됐어요.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게 우리 아버지만이 아니었죠. 다른 어르신 2분의 케이스도 더 나왔습니다. 가족의 발길이 끊긴 어르신들이 타깃이 되었었습니다. 현철이 형이 처음부터 짚었던 그 부분이 맞았던 거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현철이 형한테 전화를 했어요. 형, 다 끝났어. 그래, 수고했다 종수야. 형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 야, 나는 그날 동참 모임 안 가려고 했거든. 귀찮아서. 근데 그날따라 뭔가 가야 할 것 같아서 나갔어. 이럴 줄 알고 나갔나 보다 내가. 형 진짜 고마워. 뭘 당연한 거지. 그나저나 아버님은 어떠셔? 오늘 법정에서 얼마나 또렷하게 말씀하시던지 판사도 놀란 것 같더라고. 당연하지. 이봉구 어르신이 어떤 분이야. 6.25 때 총 들고 싸우신 분인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었어요. 오랜만에 웃었더니 얼굴이 어색하더라고요. 아버지한테는 재판 결과를 어떻게 전할까 한참을 고민했어요. 새로 옮긴 요양원에 면회를 갔더니 아버지가 그날따라 기분이 좋아 보이셨어요. 저를 보시더니 이름을 바로 부르셨거든요. 종수 왔냐? 네, 아버지. 다 끝났어요. 최동훈이? 네, 실형 받았어요. 아버지가 잠깐 창밖을 보셨습니다. 그러더니 말씀하셨어요. 그놈이 어렸을 때는 참 착한 아이였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배신당한 사람이 배신한 사람을 그렇게 기억하고 있다는 게요. 원망보다 안타까움이 먼저인 아버지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아버지, 땅도 다 돌아왔습니다. 그래. 아버지의 그 대답으로 충분했습니다. 새로 옮긴 요양원은 아주 좋은 곳이었어요. 이번엔 제가 직접 알아본 곳이죠. 현철이 형이 같이 다니면서 이곳 저곳 꼼꼼하게 봐줬습니다. 지금 아버지는 잘 지내고 계세요. 면회를 가면 아직도 제 이름을 못 부르실 때가 있지만 근데 어떤 날은 제가 들어서는 순간 그냥 웃으세요. 아무 말 없이 그냥 웃으시는 거예요. 현철이 형은 그 이후로 저한테 한 달에 한 번은 꼭 연락을 합니다. 야 종수야 밥이나 먹자. 저는 예전엔 그런 연락이 오면 귀찮다고 핑계를 댔던 적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안 그럽니다. 어느 날 형이 술 한잔을 하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종수야, 나는 그때 네가 고소장에 서명하는 거 보면서 대단하다고 생각했어. 사실 병원을 상대로 고소한다는 게 쉽진 않잖아.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하신 말씀 때문이었어. 아버지가 평생 아껴온 땅이었거든. 현철이 형이 조용히 술잔을 들었어요. 그래, 네 아버지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나도 이번에 알았어. 여러분, 치매라는 병이 모든 걸 가져가지는 않아요. 어떤 날은 더욱 선명하게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니 치매에 걸리신 분이 계시면 말씀을 잘 못하신다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진 마세요. 다 느끼고 계실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 일로 저는 하나를 더 배웠습니다. 오래된 인연이라고 다 믿을 건 아니더라고요. 30년을 알았어도 모든 면을 다 알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대신 진짜 인연이 어떤 건지는 더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귀찮다고 안 나가려던 동창 모임에 뭔가 이끌리듯 나갔던 현철이 형. 그 형이 없었으면 저는 아무것도 몰랐을 겁니다. 사람 사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멀어졌다가도 다시 이어지는 인연이 있고 말을 못해도 다 알고 있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끝까지 지켜주는 건 오래된 진심이더라고요. 오늘 사연도 잘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더욱 발전하는 사연 읽어드립니다. 채널이 되겠습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